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옥천신문 권오성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의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윤석준 PD입니다. 네, 저희들은 옥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오븐 OBN 방송이고 104.9MHz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네, 석준 PD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 소리가 너무 큰데요? 네. 잠시만 소리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드리시면. 네. 예, 석준 PD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네.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연말 연시라 가지고 네. 원래대로라면 엄청 바쁘고 또 회식도 많고 술자리도 많을 시기였는데 네, 맞습니다. 예, 3년째 원래 코로나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용하게 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기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영동과 보은 그리고 옥천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선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남부 3군의 군 의회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부 상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이 비슷한 전국에 있는 지방 의회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이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남부 상권 군의회도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군의회가 이제 실질적 권한이 좀 집행부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이 속해 있는 이제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같은 단체자죠. 이 네. 부위에서 권한이 굉장히 좀 약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 실질적 권한을 더 키우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네.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한 남부 3군 군의회,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죠. 네. 예, 작년까지 남부 3군 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가 지자체 소속, 그러니까 이제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군수와 의장이 협의를 해서 인사를 결정하는데 이 협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군수가 실권자다 보니까 네. 의회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게 청주와 같이 규모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원체 또 공무원 수 규모도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하는데 남부 3구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마찰도 훨씬 잦은 편이라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어쨌든 문제가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회 자준 교체 이걸 둘 수 있는데요. 네. 전문위원은 의회 상임위 활동, 그러니까 의회 코치는 상임위 아닙니까? 국회도 상임위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 상임위 활동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전문직이고 단연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제 지방 지방 공무원에서는 사무관, 그러니까 이제 과장급인 사무관들이 이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대부분 전문위원들이 막 승진한 초임 사무관들이 옵니다. 그게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오래 계시면 뭐 관계가 없는데 오셔서 6개월, 뭐 평균은 6개월, 심할 때는 3개월도 안 돼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위원이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네. 지방의회에서 오랫동안 그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정책적인 보좌라던가 뭐 조례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럼 이 의회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부상군 군의회는 보통 의회 사무과와 전문위원실 이렇게 나뉩니다.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 수도 평균 15명, 옥천 군의회 같은 16명이 올해 이제 한 명이 늘어서 네. 16명이 됐는데 그 정도가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공무원들이 의회 소속이니까요. 네. 공무 규정상 당연히 군의회 업무를 하고 또 군의회 입장을 관철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소속이 그러니까 지자체 소속이고 네. 인사권자가 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예산을 삭감할 권한을 가지잖아요. 뭐 흔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이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지키려는 집행부 그리고 그거를 감시견적 예산 어쩌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고성 요구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과정에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은 당연히 군수의 의지,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바를 그 의지를 지원하는 거고 네.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군의원의 의지를 지원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네. 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 못 나서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군수니까 네.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중에 승진도 해야 되고 중요 부서 보직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뭐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군수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네, 할래야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의회에 있는데 그죠. 언제 다시 그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네.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 앞서 말씀해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요, 네. 이게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자체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타 지방의회 및 기관과의 인사교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옥천 군의회에서 일하다가 영동 군의회나 보은 군의회도 갈 수도 있고 또 서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의회가 스스로 공무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더 이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군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인사권은 의장이 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전문 인력 보강도 가능해집니다. 네. 군의회가 추구하는 정책에 맞춘 이제 정책 지원관이 네. 이건 뭐 그 의회 규모에 따라 다른데 남부 상구는 다 동일하게 최대 4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 지원관은 올해 2명이 아마 채용될 예정이고요. 네. 내년에 2명이 채용되고 급수는 7급 정도 수준으로 아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정도 채용하게 됩니다. 이로 해서 이제 옥천이나 영동군에서는 군수와 군의장이 각각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는 등 관련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고요. 네. 보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업무 협약은 하진 않았지만 네. 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그런 절차 준비든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1월 네. 초다 보니까 이를 이제 시범적으로 초기에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이후에는 지방의회가 완전히 독립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될까요? 근데 이게 좀 맹점인데 제도적인 근거는 분명히 마련됐습니다. 마련됐고 됐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이 공공기관이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지자체장의 의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의지라는 건 결국에는 인력과 제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투입을 해야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 말뿐인 겁니다. 근데 이 요건들이 네. 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옥천군의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지금 영동은 보훈도 비슷한데 네. 2022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의 공무원이 배치됐거든요. 올해. 네. 네. 근데 이 중에 13명의 파견직입니다. 파견직. 예, 그게 뭐냐면 네. 옥천군 소속인데 파견으로 일치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의 인사권자는 군수야. 그리고 3명이 이제 그 기존의 옥천군 소속으로 있다가 신청을 받아서 의사직으로 전환 배치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3명이 배치됐으니까 군의회의 군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하위직들이에요. 7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6급 팀장이나 5급 과장 혹은 전문위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이 파견직으로 군수가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네. 또 예산도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사실 공무원을 뽑으면 되는 건데 네. 공무원 운영하려면 인건비 예산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련이 안 됐고 네. 그렇다 보니까 군의회 내부에서조차 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지방의회 강화 정책은 반쪽짜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군의원들이 제대로 된 실무적 지원을 받고 집행부를 감시위원회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지 주민들의 공익이 더 커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선언
그리고 네. 관련 제도까지는 법적인 기준은 마련됐습니다만은 그냥 세부 시행 계획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호만 있고 실천 계획이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런 혼란들도 많고요. 네. 뭐 이게 서로 그 갈등도 생기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는 부서가 중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 뭐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서 네. 관련 제도 정비를 하고 세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열띠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심지어 이제 이번 이야기는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 이야기이다 보니까 저희 옥천군에서도 네.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야 그렇죠. 될 것이라고 뭐 생각이 되네요. 예, 거기에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그러니까 지방 의회에 대한 관심이 네.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역 네네.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방 의회가 분명 권한은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네. 네. 근데 여기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건 지방 의회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서로 감시 견제 관계에 있습니다만 네. 뭐 군수도 그렇고 군의원들도 그렇고 결국엔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직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선출직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주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투표가 본인의 주권 행사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 투표라는 선거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신성시하고 그게 나의 주권 행사의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좀 표현하는 데서 오는 네. 잘못이 좀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군이나 군의회나 뭔가 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 그런 권한에 따른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죠. 지켜보고 맞습니다. 네. 잘못을 할 경우에는 지적을 하고 음. 예,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옥천신문에서는 아마 의회 별도 그러니까 취재기자 한 명이 네. 저희는 지방의회를 전담을 하거든요. 네네. 그 기자는 그 의회 담당 기자는 다른 기자는 잘 안 써요. 어. 의회만 맡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누구도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근무 시간 중에 많은 그죠. 때는 한 달씩 회기가 열리는데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가기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하고 속기록도 만들지만 그것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영상도 몇십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네.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옥천신문에서는 의회 담당 기자가 가서 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정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해주는.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이제 게재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주민들께서는 그런 옥천신문에서 저희가 이제 정제해서 제공하는 정보들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은 네. 거기 더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옥천군이 잘하고 있는지 옥천군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음. 지켜보시고 또 질책도 하시고 네, 문제 맞습니다. 삼고 그리고 그걸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도 하시고요. 네. 그런 스스로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보여주셔야지 이런 네. 지방의회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그런 효과를 실질적으로 뭔가 좀 구현할 수 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선거는 이 주권 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공통 이야기 시간은 마무리를 지어 봤는데요. 혹시 진행자님 오늘 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노래요? 네. 네. 그 결국에는 이 지방자치법이 성공하려면 네.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악동 네. 뮤지션의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악동 어떨까? 뮤지션. 예, 네. 예, 싶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제목과 네. 잘 어울리는 노래. 네. 네, 네. 좋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right? 네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래프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Let's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네, 노래 들어봤는데요. 정말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제 이 가수가 되게 유명한데도 사실 이 노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제가 악뮤 노래 중에선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정말 근데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코너는 이제 충청북도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2021년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가 공표가 났다고 합니다. 이는 이 충청북도 도민의 삶의 수준과 그리고 사회적 변동을 파악해 나타난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번 이 사회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그 일단 그 간단한 지표 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조사 대상은 도내 11,604가구 표본 가구고요. 네.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 대상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 노동, 문화, 여가, 소득, 소비, 주거, 네. 교통, 교육 등 8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네요. 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이게 일단은 수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했을 네. 때 이제 10점 만점에 20년도에는 5.76점이었는데 네. 이게 작년에는 6.06점 네. 올랐죠. 네. 올랐고 어제의 행복도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어제 얼마나 아. 행복했느냐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네. 20년도에 5.88점이었는데 네. 예, 그 작년에 6.14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는 우리 도민들이 네.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고 이건 도정을 잘한 거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걸 과연 이걸 순수하게 이제 도정에 뭐 혹은 뭐 우리 뭐 지역으로 봐도 군정이 도정이든 군정이든 그런 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네. 2020년도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당시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한창 코로나가 그쵸. 심각했던 네, 시기잖아요.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네, 2020년은 난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국이 뭐 난리였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마스크 사재기 마스크가 한 장에 뭐 10,000원이 넘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시기도 거쳤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예,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나 네. 직장인들이 뭐 갑자기 그 생계에 위협이 처하니까 네네. 그렇죠. 재난지원금이 맞습니다. 지급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기 시기였죠. 그리고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가 좀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작년 예. 재작년보다는 예, 아무래도. 물론 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델타 네.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이어졌습니다만 발생을 하면서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우려들 위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거든요. 마스크 가격도 뭐 요즘엔 뭐 그죠. 마스크 때문에 뭐 걱정 격간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루에 2장 그래 맞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야 살 수 있고 맞습니다. 약국으로 이렇게 줄 서 있고 맨날. 네. 난리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걸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고 네. 일정부분 좀 진실을 흐리는 통계라는 게 저는 반드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뭐 팩트다, 진실이다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건 해석의 네. 영역이라 해요. 실제로 네. 통계학자들도 통계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네. 이건 해석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듣고 보니 또 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이 복합적 요소들이 배제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자리 부문에서는요, 네. 이 거주 시군 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5% 차지했고, 네. 직업 선택 요인으로는 1순위가 수입,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돈을 버느냐, 2순위가 안전성 순이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 같은 경우는 결국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난 1년 동안 가구 월평등 소득이 200에서 그리고 300만 원 미만 응답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뭐 충청북도는 보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 세대수 중에 그 소득 분포를 따져 보니까 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에서 300 사이가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 그게 20.5%에 달한다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게 월 100만 원 미만 수입을 가진 굉장히 그 어렵게 사시는 그죠. 분들인 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이분들이 저소득층 그렇죠. 이분들이 통계에 따르면 19.7%나 나타났어요. 20.5%가 별바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합치면 그러니까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거의 40%라는 40%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50만 원 미만. 네. 50만 원 굉장히 미만은. 어려운 분들이죠. 50만 원 네. 미만인 가구입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고요. 네. 가구도 6.9%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50. 옥천 같은 경우는 네. 100만 원 미만이 29.9%였고요. 네. 영동은 32.1%, 보은은 31.1%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동네 평균보다 남부 3군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훨씬 안 좋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적이 10회 이상 된다고 답한 비율도 8.2%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만족도, 네.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나 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코로나19로 이런 피해 누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이 생계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정도로 위기가 왔었다라고 하는 게 10회라는 건 상실한 얘기거든요. 거의 연중 10회 가까이 왔다는 건. 이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늘 위기가 왔다 해서 내일 위기가 풀어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위기를 해소하려면 사람이 적게는 며칠, 많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10회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죠. 자신의 생존의 기반이 계속 흔들렸다는 얘기인 장기적으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또한 또 부채가 있는 가구는 43%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채는 어떤 것들 때문에 있을까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요. 부채 네. 사유는 주택 마련 자금, 그러니까 집 사는 데 쓰는 돈이 45.5%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했고요. 네. 그 다음이 사업 자금. 그래서 19.8%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좀 볼 부분이 네. 그
이 부채는 네. 1억 이상인 경우가 21.7%에 달했어요. 1억 이상이요? 네네. 아. 그러니까 빚이 그만큼 있는 거죠. 네. 가구 빚입니다. 사업체가 아니에요. 네네네. 가구별로 빚을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뭐 통계상 최대치가 부채 1억이었어요. 아. 1억 이상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묶었습니다. 그냥. 아. 예, 근데 이게 2억인지 3억인지 10억인지 는 모르는 알 거예요. 수가 없는 거네요. 저는 사실 네. 통계에서 이것도 네. 문제를 감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빚이 네. 1억 이상인 사람들이 21.7%에 달한다면 네. 10명 중에 2명이고 5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이 정도라면 통계 표본을 훨씬 더 넓혔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 2억 이상이는 얼마나 되고 3억 이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가계 부채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아. 이건 사실 이 통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뭐 사실 어. 이 최근에 뭐 비투 네. 빚내서 투자한다. 네, 뭐 맞습니다. 영끌 뭐 네, 영혼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끌어모아서 네, 막 주택을 뭐 투자한다. 구입한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억 원의 부채를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뭐 맞습니다. 실제 근데 뭐 제가 저도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 파악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실제 한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뭐 이제 주택 마련 자금인 것처럼 주택 구입인데 네. 이 주택이 최근에 뭐 옥천에도 뭐 몇 년 사이에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네. 청주나 이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거든요. 음흠. 그러면서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네. 많이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이래서 집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있긴 있습니다. 아. 예, 뭐 저기 우리 IMF 때도 예. 그렇고요. 완전 그리고 특수적인. 2007년이었죠. 그 세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해였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네네. 인구가요. 한 6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네, 더 많다는 네. 얘기고, 맞습니다. 뭐 집이 아무리 이제 사람의 거주 형태가 네. 다세대 다고주에서 1인 거주로 바뀌는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집은 그리고 이제 그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그 주택 네. 통계 자료를 보면은 네. 우리는 이미 그 1인당 한 가구 이상 집이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한 수용할 수 가구당 있을 만한.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이 있어요. 그냥 평균으로만 따지면 130% 정도 됩니다. 주택 보급률이. 예. 근데 상당히 이미 1인이 한 사람이 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집이 없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집값이 계속 오를 음.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집값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제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 네네네. 부모님 세대죠. 지금 네. 50년대생, 뭐 60년대생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이 주요한 자산 수단이었고 그게 맞았어요. 예. 집을 사고 네. 그 집값 오르면 그걸 집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이게 가능했는데 네. 주택 시장이라는 게 네. 한 지역만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 지역이 집이 오르거나 그렇죠. 내 집이 네. 오르면 옆집도 오르고요. 맞습니다. 앞집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옮기려면은 내가 내 집값이 오른 만큼 네. 그 늘어난 비용만큼 또 내야지 가는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예, 내가 뭐 없는 채 사실 그나마도 임대나 전세, 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집을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이런 상황이 좋겠지만 네. 사실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집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10,000원이든 100억 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 예. 네. 근데 네.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면 네. 거기에 대한 기회 비용을 우리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접근하기에 너무 올라버린 그죠. 상황인 겁니다. 부담이 너무 예. 네. 그래서 진입 장벽 예,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오늘 녹음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본인 세대에는 집 사는데 몇 년이면 됐다는 거예요. 네. 뭐 집값이 비싸지도 않았고 물론 집이 좋은 네. 집은 아니었다. 아, 그렇지만 집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하는데 이게 그리고 집을 차곡차곡 집을 넓혀가는 재미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돈도 모으고 이런 재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엔 너무 올라 버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주택 그 가격 인상률을 뭐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또 이제 이 부동산도 투자의 수단으로 되면서 상당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간 것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이 주택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 밖에도 또 어떤 조사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는데 네. 이 거주지의 교통 환경 중 가장 개선돼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횟수 증가가 34.9% 가장 네.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네. 주차 시설 확대. 아. 이건 옥천도 뭐 비슷해요. 옥천도 사실 공공교통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읍내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아주 뭐 아, 장날만 되면 난리죠 여기도. 맞습니다. 예, 아마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 도에서도 뭐 비슷한 어쨌든 개선 사항으로 꼽혔고요. 네. 또 재밌는 수치가 있었는데 이 네. 결혼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네. 이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41.5%. 41.5%요. 네, 절반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는 분들이 30.4%. 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네. 나타났어요. 아마 저기 이분들은 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하셨던 그 이제 좀 저기 세대, 어떤 네. 노년 세대에서는 깜짝 놀랄 그죠. 수치일 텐데 맞습니다. 이 정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네.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게 절반을 넘겼어요. 혼자인 삶에 예, 만족한다. 네, 혼자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그 뭐 요즘 뭐 MZ 세대라고 네, 하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고 MZ 세대뿐만이 아니죠. 뭐 MZ 세대, 결혼 네. 결혼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굳이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선택지로 보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네. 변화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에도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확실히 이 지금의 세대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이전과 확연히 좀 다른 관점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에 대한 부담. 네, 네, 저도 결혼했습니다만은 네. 결혼을 하면은 부담이 많이 있죠. 되시나요? 네, 부담이 되죠. 전 행복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4인 가정이 표준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불과 한 20년 그죠, 네, 얘기죠. 맞습니다. 4인 가족이 기본이었습니다. 네. 모든 걸 4인 가족 기준에 막 맞춘 정책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 네, 또 쉐어 가구, 맞아요. 뭐 동거나 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노마드 형태로 뭐 그냥 이 사람과 같이 몇 개월 살다, 저 사람과 같이 몇 개월 살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구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면 사실 네. 이 주거 형태가 달라진다면 네. 거기에 따른 법률적 기반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변화가 해줘야 되는데 네. 현재 관련 민법이죠. 특히 네. 민법이 그런데 네. 관련 법률들은 지나치게 가족 중심적입니다. 예. 아직 그 이 시대적 분위기를 따라오지 그렇죠.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네. 뭐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질문 이것도 사실 뭐 자녀 수에 대한 질문도 뭐 나왔는데 그게 뭐 남녀 구분 없이 2명. 그래도 뭐 두 이게 명이 네. 가장 많네요. 근데 많은데 네. 이게 한 30%안 되는 수치를 보였는데 네.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이 좋다. 이것도 10% 11%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네. 그 낳지 않는 이유에 네. 대해서 또 조사를 했는데 그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이게 그러게요. 39.5%에 달했습니다. 참 네. 씁쓸하네요. 예, 그리고 양육 비용 부담 이게 뭐 35%였고요. 그리고 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뭐 저는 그게 사실 똑같은 이 얘기라고 네, 생각해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같은 네. 얘기라고 생각. 그게 34.9%였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 좀 씁쓸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네, 방금 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다 들었던 것들이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스스로도 살기 힘든 이 현실이라는 점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자손 번식은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거는 생물의 본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 유전체 영속 이 욕구가 억제될 정도로 네. 사회가 팍팍하다라는 걸 의미한 것으로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앞서 뭐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충청북도가 어떻게 이 평가를 하는지 나오는데 네. 굉장히 뭐 잘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통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우리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잘하는 것도 있죠. 물론 네.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공공 자원으로 투자하는 공적 조사라면 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사람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어떤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손 번식에 대한 것조차도 네. 억제를 할 정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현재 법률적인 기반 이런 때문에 너무 가족 중심주의적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미혼모, 미혼부 이런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초등학교도 못 보냈거든요. 가족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요즘 좀 바뀌어졌습니다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옥천군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 빠져버리고 아.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도라 이런 것들은 바뀐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상 삶의 방식을 받쳐줘야 되는 건데 네. 그것들이 너무 제대로 그 오랫동안 이 변치 않은 채로 너무 이게 이어져 왔다. 아,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조사를 통해서도 네. 그런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도에서 나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야지 이런 조사가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석하고 평가할 때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 주민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음, 구조적인 맞습니다. 한계 그런 것들은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도를 하는 게 필요를 하겠죠. 좀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사회 조사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충북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는 과학 상상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침대 밑에 놓아둔 지난 밤의 꿈꾸미 지친 마음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괜찮아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 속에 나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웃고프다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세상에 비가 내리고 다시 자라난 오늘 그 하루를 살아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이 어린 가슴이 숨을 쉰다 고단했던 내 하루가 숨을 쉰다. 네, 노래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이 박효신의 숨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정말 그 사회가 팍팍한 그런 곳에서 숨 한 통 이렇게 탁 튀어서 쉴 수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냥 아무 말이었습니다. 아니, 평가가 좋습니다. 네. 저도 노래 들으면서 네. 잠시 쉬었네요. 네. 네, 한숨 좀 놓으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상상 코너로 넘어가서요. 이제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제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도발적이다. 네. 친족혼, 네, 예, 친족혼. 네. 친족 간 혼인. 네. 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가 부부 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혼인 결혼에 대한 얘기를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제도적 변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네, 아, 그게 좀 연결된다고 보실 수 토속이었나요? 있는데요. 그 오늘 이 친족혼이 과연 피날레가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 친족혼이라면 이 가족이나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맞아요. 그 이제 가까운 일가끼리 하는 결혼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국 사회 그리고 이제 일본 네. 이런 나라가 특히나 이 친족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금기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성동본, 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사실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네. 2005년에 폐지됐거든요. 아. 근데도 이 여전히 같은 성시간 결혼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그저 사실입니다. 네, 전혀 아무렇지 네. 않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재 민법상 규정으로도 이제 친족혼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세계적으로 친족혼에 대한 금지 범위가 제각각이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알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8촌 이내 혈족, 그러니까 8촌 이내는 안 되고 8촌 이상은 됩니다. 네, 8촌 이내면 네. 8촌이면 사실 좀 많이 먼 친척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도 8촌 네. 네. 전 8촌 1년 가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8촌은 누군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관련 법 조항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네. 민법 809조 여기 보면 이제 근친혼 등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 네네. 여기 보면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네.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네.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좀 이거나 복잡한데요. 배우자인 네. 이런 사람들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데 네. 계산하면 다 8촌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 그러니까 양부모죠. 네.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에게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이것도 사실 혼인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이제 과학상상에 저희가 다뤄볼 이 친족혼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이 가브리엘 안드라데라는 어. 분이 입장을 제가
상당 부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조사 결과입니다. 아, 예, 네네. 글이 이제 친족혼은 어디까지 위험할까라는 글을 썼는데요. 네. 이분의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네. 이 가브리엘 안드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이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네. 출신인데요. 네네네. 생명 윤리를 연구하는 철학자입니다. 아, 철학자고 철학자. 예, 네. 현재 이제 아즈만 대학교에서 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대학 교수로 지금 겸임 중이시고요. 네. 네. 이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관습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예,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윤리적이고 네. 범죄 같기도 하고 네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는 인류의 보편적 관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친족혼을 관습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아, 이 내용이 이제 지금 가브리엘 안드라데 예, 그렇죠. 이분의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메리카 동북부에 있는 네팔레치아 산맥 사람들 같은 어허, 경우는 네. 친족혼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는데요. 아,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네. 이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야만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 역사적으로도 뭐 오이디푸스나 마리 앙뚜아네트나 또 앤 네. 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아, 네. 이분들이 모두 근친상간으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부부 어. 결혼을 한 분이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근친상간은 분명 금기로 이야기가 되는데 네.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범위요. 예, 네. 보통 부모와 자식, 네. 그다음 조부모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지예요. 아, 네네. 그쵸, 어느 뭐, 나라든. 그죠? 아, 예, 뭐 네네. 남매끼리 결혼한다거나, 그죠. 네. 뭐 부모와 결혼한다거나 이런 아, 거는 네. 대부분 금지하는데 네. 삼촌이나 사촌 관계에서는 네. 이상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네. 이 한 가지 예를 좀 이분이 들은 내용인데 네. 그 뭐 A와 B가 서로 남매인데 네. 아무도 없는 노두막에서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네. 근데 피임도 했고 향후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했고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 이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조건입니다. 그 네. 한 실험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둘만 알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앞으로 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이제 관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네. 뭐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피임을 했으니까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매끼리 관계를 맺는다. 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네. 생각만 해도 조금 이 표정부터 일그러질 것 같은데. 아, 네. 예,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한 사례라는데요. 심리학자인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의 실험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조건을 네. 이 여러 불특 자기 실험 참가자들한테 제안을 하고 네. 평가를 듣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물학적 위험, 그러니까 출산이나 이런 부분 없고 네. 사회적인 위험 없어요. 왜냐면 네. 둘만 합의하에 한 거기 때문에 네네. 범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외부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으니까 네. 그걸로 인한 본인들이 부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위험도 없어요. 그럼 순전히 이제 본인 그 그쵸. 사람만의 그쵸. 관점에서 그렇죠. 바라보고자 그 하는 조건을 거군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실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외부 변인들을 제거하고 네. 그 조건을 하잖아요. 네네. 실험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했는데 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당시 실험에 참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답했답니다. 근데 네. 왜 문제일지 근거를 대지 못했대요. 피디님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저도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다 빠지면 사실 예.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의 호불호 나는 아닌데 둘은 괜찮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둘만 알고 있는 거고 그거로 인한 문제도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도 문제가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이었는데 아마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래도 이건 아닌데. 그죠? 예,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건 대부분 문화권에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조너선 하이트가 그건 인정을 해요. 이거는 대부분 문화권에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러면 A와 B가 남매가 아니라 사촌이라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또 던져요. 사촌. 네. 저는 이 사촌이라도 여전히 가까운 친족이라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정도의 차이 뭐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슬람 국가나 인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슬람 국가나 인도는 사촌 간 결혼을 문제 삼지 않고 합법이에요. 그리고 네. 전 세계 결혼의 10%가 네. 사촌이나 육촌 간 결혼이라고 합니다. 10%요? 전체의 결혼. 네. 그리고 인도는 40%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50%가 사촌 간 결혼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이 상당히 좀 많은 굉장히 높죠. 네, 퍼센티지를 보여주네요. 네. 이 친족혼을 문제시 삼지 않는 문화권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에서 10%면 좀 여전히 적은 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친족혼을 유전적 결함이나 윤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10%라면 90%는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요. 뭐 네.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10%란 수치 자체는 사실 적은 수치는 또 아니에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인 거고,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는 50%씩 된다는 점은 네. 사회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시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친족 간 네. 결혼을 네. 금지하는 이유가 네. 유전적 결함 가능성이죠. 네, 우리 맞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그걸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해로운 열성 유전자가 네. 드러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거고, 네네. 이거를 사실 웨스터 마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이게 뭐 네. 어릴 적부터 꾸준히 접해온 사람은 전 성적 파트너로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웨스터 마크 효과도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또 동료 짝짓기 효과라고 이제 뭐 과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비슷한 파트너를 찾는 경향도 있대요. 동시에 이게 뭐냐면 자신과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느 것들이 더 이게 우세하게 나타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은 웨스터 마크 효과가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동료 짝짓기 효과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네. 그 친족혼에 대한 그 개인의 호불호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유전적인 그런 문제들. 네. 그러면 사촌 간 결혼이 어떤 문제점을 낳을 것인가? 네. 이거를 따져보니까 이 실제로 근친상간 같은 경우는 네. 실제 동일한 대립 유전자쌍을 네. 의미하는 이게 동형 접합성 확률을 높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똑같이 대립하는 그 유전자쌍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건데, 네네네. 이는 이제 해로운 열성 유전자를 지닌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신족혼이 실제로도 유전적 결함을 낳을 수 있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뭐 여기에 대한 재미는 또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제 진화론, 네.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이잖아요. 네. 다윈의 사례가 있는데, 네. 다윈은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자기 사촌의 엠마 결혼을 했는데, 네. 그의 아들이 조지예요. 조지가 이분이 1870년경에 네. 사촌 결혼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왜냐면 아. 본인이 사촌 간 결혼을 하는데, 했으니까. 이분이 진화론의 창시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진화론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로 인한 그런 위험성, 본인이 약간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당시에 사촌 간 결혼으로 인해서 그 낳은 자녀들의 정신질환 비율이 3-4%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적지 않은 수치죠. 그죠. 3-4%.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영국의 전체 인구 발병률과 동일했답니다. 전체 이게 무슨 인구. 뜻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촌간 결혼으로 낳은 자녀의 정신질환 비율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 정신질환 낳을 비율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네. 네. 이게
좀 더 이제 그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네. 그 미국의 국립유전연구기관이 최근에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사촌이 결혼을 할 경우에 네. 그 사촌 간이 결혼할 네. 경우에 유전적 결함을 지닌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힌 자료가 있는데 네. 이게 1.7%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7%. 네. 3, 4%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3, 4% 똑같다고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1870년 연구 자료고 네. 좀 더 정확히 해보니까 증가하는 건 증가한다. 1.7% 증가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유전 연구기관이 밝힌 게 네. 근데 이 수치 1.7%가 뭐냐 네. 했을 때는 40세 여성이 출산할 경우에 확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라는 게 이 가브리엘 안드라데의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40세 이상 여성의 출산은 일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흔한 맞습니다. 거고 어. 그러면 그 흔한 게 유전적 질환 결함이 있다고 사람들이 40세 이상 여성의 출산을 막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브리엘 안드라데가 네.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촌 간 결혼으로 인한 위험 분명히 있지만 네. 이를 근거로 법을 마련해서 친족혼을 금지해버리고 개인의 자유를 막는 거는 네. 마치 40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신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꽤나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전적 결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네. 복잡해요. 근데 네. 다만 누정된 이 사촌 결혼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친족혼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일 건의 경우가 1.7%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촌 간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금융직 곳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과거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과거 오스트리아의 그 주걱턱 네. 주걱턱 왕가 있잖아요.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 왕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이건 심각한 유전적 질환에 시달렸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요즘에도 그렇게 이제 그 친족혼으로 본인들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유대계 금융재벌 가문 오스차일드 가문인데 이 네. 가문은 많은 일원이 사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네. 어떠한 가족 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친척끼리 결혼을 한 집안이 아니라면은 네. 크게 유전적 질환은 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게 네. 사촌 간 결혼이 그러면 네. 이 현행법상 그 유전적 결함이 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국립유전연구기관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근친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곳이거든요.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나라의 그 국립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 네. 그러면 과연 이게 법적인 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촌간 결혼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를 낳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그런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낮다면 네. 사실 개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네. 사실 저나 우리 PD님이야 네. 사촌 혹은 육촌 간 예전 관계 이런 게 없지만 네. 그렇지만은 맞습니다. 그 사촌 간이나 육촌 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죠. 네, 가능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개인의 선택의 부분이고 네. 본인의 감정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사실 소수자에 대한 전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 과거에 흑인을 사실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던 시절, 네. 또 혹은 신분제 사회 당시에 그 하인이죠,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이건 오늘날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정을 꾸린다거나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빼앗긴다거나 이혼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혼을 할 경우에 장애란 이유로 주양육자를 양육권을 뺏기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니까 당신은 애를 못 키워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네. 이게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 그리고 소수 그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다만 분명 부작용은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만약에 40대 이상이면서 사촌일 경우 이럴 경우가 돼버리면은 부작용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촌 간 결혼 시에는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네. 좋은.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이런 또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회 분위기에 그냥 팽배해서 그냥 그거에 따라가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모쪼록 이렇게 오늘 좀 다소 민감할 수도 있었던 주제인 친족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제 과학 상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